상황을 보면은 네. 그래서 곽정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다. 이 재판에 내란 대해서는? 우두머리 피고인인가요? 네. 이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말의 반성이 없다. 내란 재판이라는 게 엄청나게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뭐 그런가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그런 태도는 좀 네, 개선이 네, 안 되겠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속도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착시 현상? 네. 예를 들어 제가 음.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데 좀 막 사심이 있고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지 막 이런 거에 막 고민을 할 텐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식으로 야 오늘부터 사심하자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거 좀 부작용이 많네 잠깐 다시 이러면 뭐가 됩니까? 한없이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3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트럼프가 그 에이펙 정상회담 이제 우리나라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정상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가장 관세 협상 잘한 나라다, 가장 협상 잘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개최국에 대한 립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 협상은 그래도 합격점 이상을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 포함해서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죠. 또 젠슨 왕도 이재용 또 정의선 회장 등과 함께 뭐 깐부치긴 같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섞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빈자리는 서용주 소장님 자리인데요. 개편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까? 이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에이펙 관련된 이야기들 쭉 좀 가봐야 될 텐데 먼저 어제 제일 큰 그리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들 가운데 가장 관심 많이 갔던 미중 정상회담 그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트럼프는 에이펙 본격 시작하자마자 갔지만 그래도 이 둘이 만나서 이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렸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일단 좀 휴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내용을 보면 중국은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 풀고 미국은 이제 중국에 부과한 관세 10%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고 뭐 그 외에도 뭐 펜타닐 관세라든지 뭐 대두 수입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좀 큰 불은 끈 그런 네.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미뤘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를 협상을 맺어서 뭐 둘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미루는 그런 협상 결과 아니겠느냐 정도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가 워낙 그 금관, 그 신라 금관을 워낙 좋아해서 그거 갖고 또 밈 같은 것도 나오고 했다면서요. 이게 예. 뭐 하여튼 이제 미국 이제 조금 이제 뭐 토크쇼나 이런 데서 트럼프가 이제 금관 받고 막 당장 쓰고 싶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그거 쓰고 한국에서 왕해 뭐 이러면서 조금 뭐 조롱 뭐 이런 네.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어쨌든 그래서 무슨 뭐 AI 합성 이거 AI예요. 네. 합성입니다. 저런 뭐 사진이나 금관 쓰고 멜라니아랑 막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이 바이럴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AI로 만든 그런 이제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합성입니다. 네. 예, 이 와중에 트럼프는 같지만 서용주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관이 없는 맥소장 서영주 같습니다. 예, 뛰어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일단 네, 요번 죄송합니다. 그 미중 정상회담 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다루긴 할 텐데 혹시 세 분은 간략하게 어느 정도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정도 듣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네. 뭐 나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충돌이 나면 네. 뭐 우리 지금 뭐 증시라든지 네. 환율 이런 거 막 흔들릴 테니까 그런 차원에선 좋게 보고 결국은 서로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율 문제나 아니면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이제 불안함 혹은 불확정성 같은 게 이제 커지니까 좀 우리한테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중이 이렇게 잘 맞으면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가면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혹시 좀 더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수출 품목 중에도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중국이 이제 배터리 워낙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경쟁에서 혹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같은 거 다 막고 있는데 혹은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이제 열심히 좀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근데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또 중국 시장 지금 상태대로 많이 막힌다고 보는데 또 그게 다시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중국 시장이 뚫리면 네. 네. 여러 그건 이제 가지. 우리 한중 또 네.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후속적인 대책에서 하나 배워야 될 건 네. 트럼프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구나.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일본이 이제 이 약하게 협상을 했죠. 그래서 한 번에 사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내주는 꼴이 당하는 거고 중국처럼 세게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대응할 게 있었죠. 히토리오도 있었고 대두도 있었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사실 꼬리를 내렸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1년 유예를 통해서 갖고 내년 4월에 다시 만나자. 내가 중국 갈게. 이거라서 저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향후 우리가 관세 협상 이후의 후속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 트럼프가 그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 이후에 중국하고는 솔직히 면을 좀 구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면피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귓속말로 시진핑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기에는 또 트럼프가 되게 원래 정상회담 할 때 늦게 가는 사람이 좀 위에 있다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제일 잘 써먹는 사람이 그 푸틴. 네. 1시간씩만 기다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번에 시진핑 뭐 40몇 분 전에 뭐 기다렸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일찍 가서. 네. 그리고 차 공항에서 타는 것도 기다렸죠. 뭐 배웅도 해주고 했다는데 여튼 그래서 미중 관계, 미중의 어떤 역학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로 김병 앞에 장사 없다고 버틸 수 없다 둘 다 그 내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네. 많은 문제에서 예고된 휴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서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그림도 못 그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수가 작고 인구가 줄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상국가라 기본적으로 뭐 각국의 그 관세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평화가 제일 좋은 거죠. 일단 기본 전제.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정영진 앵커 얘기한 게 이게 지금 중국 제조업이 올라와서 한국 제조업에 그 위기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이걸 미중 갈등을 이용해서 한쪽 진영에 공급하는 걸로 그 위기는 뭐 면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되냐 그 부분이 그게 네. 좀 있어서 저는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싸우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 1, 2위 국가예요. 18% 19%.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경시하기가 좀 어려운 네. 상황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일 화제가 된 저 사진은 역시 젠슨황 네. 전 세계 시총 1위 젠슨황 엔비디아의 젠슨황 그리고 이재용 또 정의선이죠. 네, 회장의 회장. 만남 깐부치킨에서 서울 삼성동이었나요? 네, 깐부치킨 삼성점이었고요. 네. AI 깐부 뭐 삼형제. AI 깐부. 이들이 나오는데 저렇게 뭐 그러니까 시민들이 옆에서 막 소맥 타가지고 막 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손 엮어서 러브샷 러브샷도 하는 그런 하고. 장면도 있었고 네. 젠슨왕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처음에 이 가죽 잠바 입고 딱 들어와가지고 막 시민들한테 손인사도 하고 막 대화도 막 하다가 뉴스가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엄청 부자인 거 알지? 1차는 이들이 쏜다. 자기가 쏜 책은 본인이 내고 계산은 이재용 회장이 하는 본인이 제일 부자인데. 제일 부자인데. 예, 아마 시총 따져 보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알뜰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약간- 골든벨 울렸다던데. 네, 네. 예, 그 농담 비슷하게 이재용 회장이 저 삼성카드 꺼내니까 정의선이 현대카드 꺼내고 젠슨왕이 그래픽카드 꺼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여튼 계산은 이재용 회장이 했다. 젠슨황 정도면 깐부치킨 프랜차이즈 자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유, 기분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 다 상장된 기업 다 합쳐도 젠슨왕한테 안 되는데. 7천조인데. 예.
7천조인데. 아니 근데 퍼센트는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시총이고 그거는 이 사람의 저기에 돈은 238조. 개인 재산 24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시총 그렇게 7천조 기업의 총수니까 예. 뭐 간부치킨 정도야 뭐. 예. 이 시총이 근데 저는 2천조? 이거 보고 야 네. 젠슨 왕이 아시아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시아의 일론 머스크요? 네. 일론 머스크 한참 뛰어넘지 않았어요? 아니, 뛰어넘었는데 네. 이제 이 그 기업 가치로는 뛰어넘었는데 아.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는 네.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손을 대는데 대표적인 게 테슬라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정의선 회장 자율주행하고 로봇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삼성의 이제 고대형 메모리까지 네. 같이 콜라보를 들어가면 일단은 자동차와 플러스 로봇 시장까지 솔직히 젠슨왕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그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차 부분을 데려와서 만나는 거 물론 SK 하이닉스도 필요한데 따로 안 부르고 삼성을 불렀단 말이에요. 최태원 회장은 왜 안 간 거예요? 뭐 따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최태원 이제 회장은 지금 이제 경주에 있잖아요. 그 에이펙 아마 그, 위원장이라. 위원장이죠. 네, 상위 그래서 대한 경주를 상위 떠날 수가 그거서. 없어서 네. 네, 따로 이제 서울에서는 따로 네. 만나고 간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젠슨 왕이 아시아의 어떤 그 패권, 경제 패권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심에 했는데 참 이 소통 방식이 네. 요즘 사람 같다. 아 그래요. 예, 나에 맞죠. 힙하다. 예, 힙하다. 그래서 뭐 코엑스에서 열린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그 지포스 이 추억의 이름 아닙니까 지포스. 네. 옛날에 그 PC방 같은데 다 지포스 뭐 낫다 이렇게 막 스티커 붙어 있고. 뭐. 지포스 있는 데만 갔어요. 아 그렇죠. 게임 잘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세 명이 또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게임 한다 뭐 이러던데 아마 뭐 마피아 42 게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여튼 요 세 명이 지포스 행사 여기에도 같이 서서 또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해서 또 어떤 발표가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치권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국감이 이제 막바지인데 어제도 또 법사위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 가운데 재판소원제가 있잖아요.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 두 기관에 약간 기싸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사심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논란이죠. 네.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대법원 헌재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입장이 천대 법원 행정처장은 이 재판소원 도입되면 소송 지옥이 된다.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무조건 모든 사건 다 사심으로 올라올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건 자체는 늘어나니까 뭐 행정비용도 당연히 커지고 시민들에게는 그게 소송비용 증가로 네.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그건 이제 피력을 대법원 했고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손익현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도 역시 공권력으로서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헌법적 판단을 받는 거 뭐가 문제냐? 헌법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도입한다고 뭐 사심제다, 뭐 개헌해야 된다. 그건 좀 무리한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헌재에서는 그래도 좀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대법원과 완전 이제 정반대로.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원래 없는. 자기 숙제예요. 예. 네. 옛날부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 헌법학계에서도 수건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이제 내부 소소한 이견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소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예.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도 1년에 얘네가 한 5천 건 헌법 소원이 들어가면 85%가 재판 소원인데. 그 중에서 인용되는 건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하면 한 3, 4% 인용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독일은 헌법재판관 1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거든요. 네. 사건도 2배고 우리 1년에 한 2,500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늘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연구관을 늘려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 못하는 건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뭐 비용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많은 학자들이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인데 이제 이거를 의미 있게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잘라낼 거냐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수기가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헌재가 되게 조직 자체도 좀 커지고 위상도 더 올라가죠. 위상도 더 올라가고 하겠네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보면은 사법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 영역으로 오면 이게 뭐 생산적인 논쟁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누구 편을 들어서 민주당은 재판소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편을 들어서 이 소송이 남발되고 소송 지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법부에 맡겨놓고 던져놓고 네. 당신 당신 나라에서 재판 소원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시오라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소송이 남발되는 부분들은 조금 폐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해서 정말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제한을 둬서 어떻게 사심제는 아니고 헌법 재판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방안도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예. 생각을 이제 그런 하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시고요.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 소원을.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법부 뭐 전체 뭐 학자가 됐건 뭐 헌재 뭐 대법원 다 포함한 부분이 되겠죠. 그분들끼리 자율적으로 토론을 해라. 이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열차게 한 적이 없잖아요.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네.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장한테 재판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하고 헌재에 있는 사무처장한테 헌재 사무처장한테 물어보면 뭐 예상이 되잖아요. 헌재 사무처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본인들 위상이 엄청 올라가는 거니까 대법원 위에 올라가는 게 지금 헌재 수건 아니에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막아야지. 그럼 뻔한 얘기를 딱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쪽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네. 여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인다. 그래서 정말 뭘 위해서 재판소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 필요성이나 이런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치적인 배경들을 미리 깔아놓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건 제가 볼 땐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개헌 안 하고 이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개헌해야 돼요? 뒤에 얘기할 법원행정처는 해야 되고요. 네. 재판소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재판소원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지 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여기에 대해서도 천대엽 누굽니까 그 천대엽 행정처장 이 사람은 부정적인 입장을 또 내비쳤죠. 법원행정처 폐기하는 건 개헌 사안이에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왜냐하면 법관 인사,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추진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안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민주당 워딩이. 근데 이제 네. 그 전에 뭐 이탄희 의원 아니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인사권을 대법원장이나에서 법원행정처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 이름 바뀐 사법평의회 내지는 네. 사법행정위원회. 그럼 그것은 좀 헌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 얘기하신 것 중에 결국 두 개 같아요.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법개혁이냐, 그리고 준비된 사법개혁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정부는 사법제도 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혹은 복원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비서관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없었거든요. 네. 요걸 만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천천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검찰개혁 논의할 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법원개혁을 갑자기 확 틀었단 말이죠. 그 다음 일주일에 하나씩 늘어나요. 이제 뭐 재판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법왜곡죄였다가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폐지였다가 지금 메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막 정청래 대표가 붙이는 형국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원개혁 사안이 정무적인 부분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중도 여론 같은 데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의 수순, 그런 로드맵에서는 좀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준비하고 이게 계획성 있게 추진했다기보다는 급하게 좀 갖다 붙인 측면이 좀 의제는 커 보인다. 옛날부터 있던 의제입니다. 네. 근데 의제 구체적 실현 방도는 네. 토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법외국제는 시민단체 토론문 보면 십몇 년 전에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니까 그동안 계속 메뉴에서 뒤로 빠졌던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서 이걸 하려면 조금 더 이제 골격을 갖춰가서 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실이랑 법무부에서 이렇게 쭉 법원이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당에서 밀어붙이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준우 변호사 말이 뼈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한 대로 개혁이라는 것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ABC고요. 근데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라든지 단박에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이 속도를 내서 정부에게 넘겼고 정부에서는 말씀한 대로 김준우 변호사 말대로 속도가 충분히 조절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부 TF를 꾸려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더 이상 검찰 개혁에 대해 시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제도 개혁 필요하죠. 시대가 변하면 제도는 개선돼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속도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속도냐. 그리고 제가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는 아주 안 좋은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착시 현상? 예. 그러니까 조희대, 쥐견 이 두 판사에 대한 어떤 응징성 제도 개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거 별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 두 사람을 타켓으로 한 제도 개혁처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두 사람 잡으려고 그 사법제도 수많은 것들 그게 다 아닌데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게 아닌데 아. 마치 그것처럼 비춰지니까 김진우 변호사 말대로 네. 충분히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임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랑 일본 기업 뭐 도요타 같은데 이제 차이일 것 같기도 한데 일본 기업이 막 정말 도자기 빚듯이 완벽하게 다 마련해서 이제 제품을 내놓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는 일단 시작해갖고 먼저 제품 내놓고 문제 생기면 계속 고쳐가면서 뭘 하잖아요. 근데 속도는 훨씬 일론 머스크 쪽이 빠르고 그리고 나중에 완성도도 결국 시간 지나서 뭐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꾸는 게 왜냐면 어떤 리스크가 올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맞게 또 바꾸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딱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얘가 다른 좀 얘기인가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데 지금 막 사심이 있고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지 막 이런 거에 막 고민을 할 텐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식으로 야 오늘부터 사심하자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거 좀 부작용이 많네 잠깐 다시 이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법의 안정성 같은 게 그래서 해쳐진다는 신중하게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오늘 정프로가 오버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윤석 대변인이 말을 아끼시니까 아예 이제 질러서 얘기를 하면 네. 재판소원 관련해서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법을 하면 지금까지 난 판결 말고 앞으로 날 판결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한다면 즉 지난번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네, 판결을 네, 네, 네. 뺀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국민의힘의 비판이 상당히 그 각이 줄겠죠. 아 진정성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다. 네, 그러겠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정도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모든 법원의 판결을 그럼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하려면 그 부분이 숨어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쟁점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그 재판을 좀 어느 정도 구제하기 위한 그 제도 개선을 하는데 아까 김준우 변호사도 이게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뒤집어질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9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네. 높다. 그건 그러면 독일 얘기지 독일. 아니 이게 독일 얘기인데 비슷할 네.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비슷한데 그거 어떻게 사실상 그런 거예요. 100% 이걸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꾸 이거를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키는 제도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치면 그런 과정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정쟁으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요. 뭐가? 네. 안건이 너무 많아요. 네. 이 사법 관련 뉴스로 그 대법원이 그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서 뭐 이게 부적절하게 행동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제기가 됐죠. 근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네. 계엄 직후에도 이 회의의 사실 자체는 밝혀졌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엄 직후인 12월 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이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의 목적을 두고 니네 왜 모인 거야?
혹시 뭔가 계엄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민주당에서 계속 했었는데 네.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계속된 데에는 사실은 천대엽 행정처장의 답변이 조금씩 톤이 달라진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들어볼게요. 자, 저게 12월 4일 12시 20분 기사입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차 실장들이 이제 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이 돼서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대법원장께서 이제 처음 이제 위헌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비상계엄이 느닷없이 생기면서 이게 무슨 영문이냐 서로 걱정돼서 전화하다가 야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이래서 이제 모였다는 거죠 회의를. 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제 대법관들도 다 상황을 몰랐으니까 네. 어리둥절해서 일단 모여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모였고 조희대가 어떻게 계엄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겠어. 비상계엄의 위헌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조희대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이 회의 관련해서 앞선 다른 국감에서, 그러니까 앞섰던 국감에서 네. 질문이 나왔을 때 왜 이 회의 소집했어라고 했을 때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만약에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합법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조치들이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었기 아.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의심이 계속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물론 이제 천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지 네. 그게 뭐 계엄의 위헌을 부정한 그런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뭐 항변을 하긴 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오해 소지가 큰 답변이기도 하네요. 네. 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파견송의 그 자료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문서로 봤다. 라고 네네. 했다가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고 네. 종이문서를 봤다. 근데 그 종이문서 근거 내놔라 했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최초 진술 자체가 만약에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따라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모였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말을 그- 바꾸고 있는 거다. 그렇죠. 수습하고 있는 거죠. 바꾼다는 것은 조금 더 지금 현재의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성공했으면 우리들은 그 나름대로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말 잘못하면 동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냥 행정사무직원이 아니라 판사 출신, 판사잖아요. 판사. 대법관. 예. 대법관인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저는 대법원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요. 예. 소장님 말씀도 오락가락해요. 방금 전에 그 지금 재판소원 얘기하는 소영주 것도 소장님을 국민들의 필요가 있기 메신저로 때문에 공격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메시지를 말씀하신- 공격해 제가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이게 뭐 국민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 때리고 대법원을 때려서 마치 계엄에 동조를 하면 영예를 누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 사법개혁 논란으로 이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얘기는 왜 지금 이 순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결론은 다 해 주셔 놓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대법원 공격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5년 6월 이후에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제도 개혁에서 재판소 문제는 김준 변호사 내기했듯이 법외국제처럼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이 제도 개혁의 시기만 문제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안건을 올리는 것이고 네. 제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바뀌고 부분들은 있다는 거는? 말이 바뀌는 팩트예요. 내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대법관을 네.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 고위직에서 그리고 사법부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법관이 이 엄중한 비상계엄의 시국에서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모임을 네. 소집을 했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했었어야죠. 저희는 일관되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엄에 성공했을 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검토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라고 계속 아니면 하든지 계엄이 불법적인 아니면 것을 그냥 뭐. 불법적인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변명이 돼야 되는데 적당히 변명이 안 되잖아요. 아예 다르잖아요. 일관된 그 얘기라는 입장이 거예요. 있었어야 되는데 답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상황에 맞게 역시 그냥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는 아마 의혹을 좀 제기하시는 것 우리 같습니다. 판사들이 되게 똑똑한데 네. 이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판결문은 잘 쓰고 네, 그래서 정부적으로 네. 저거를 말을 막 깔끔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네. 판사들이 다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글과 자료를 갖다 놓고 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학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는 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랑 평소 사고관이랑 그다음 말이랑 세 개는 다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창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장동혁 대표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판사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랑 판결문이랑 저는 꼭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천대엽 그렇겠죠. 일단 터졌어요. 야,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은 다 달랐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시위차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위헌 아니야? 위법 아니야? 라고 다 통화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일단 모여보자. 일단 모여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설마 합법일까? 이거 진짜 무슨 일이지? 아, 합법이면 근데 또 뭐 해야 되나? 군사법원부터 이렇게 개헌법원 복잡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겠죠. 저는 이제 적극 동조하거나 이런 걸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박성재 장관처럼 그렇게 이상민 장관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여러 생각이 했으니까 그때 든 생각을 그때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12월 예를 들어 4일이나 5일에 물어봤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한참 좀 지나서도 뭐 5월 뭐 이렇게도 이제 물어봤던 때인데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고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선대협을 실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무 감각 떴고 본인이 지금 네. 법원 행정처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선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한 무게감이나 긴장감을 좀 네. 덜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뭐 정무 감각은 좀 떠나서 판단력이 이 정도면 이 제대로 법적 판단하기도 좀 아닙니다. 제가 그 괜한 얘기를 좀 한 것 그 회의 같습니다. 때 이제 법전 펼쳐놓고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법전 펼쳐놓고 이제 비상계엄 요건 이런 거 막 따지고 있는데 해제하는 결의가 돼가지고 해제됐네 했다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명이 있었죠. 이제 이거를 왜 내란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네.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법원 행정처에서 내란이죠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재판에 가이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법관들은 내심의 생각을 가지고 네.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못하냐고 썩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간 법관의 얘기다. 직업윤리에 반하게 하는 진술을 하게 하는 지금 거다. 김정일 변호사도 정무적인 이야기만 법률가로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법률가로서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정말 그렇죠. 이건 네. 정말 전 맞는 내란이죠. 말씀이에요. 전 내란이라고 보는데 네. 법관은 그렇게 지금 법원 얘기할 국회 나와서 수는 얘기하면 없다.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가 또 이 막말 논란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끝에까지. 예, 이런 감정 싸움 자꾸 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계속 이제 막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예.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당시 행보에 대한 비난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 누구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곽규택 의원이 듣다가 못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이 열이 받은 거죠. 예. 지금 국회의원도 체포 이렇게 시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못된 짓 했으니까 그랬다고 하면서 못된 짓은 꾀꾀기가 많이 하지 또 이렇게 해요. 꾀꾀기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근데? 이제 곽규택 의원 꽉 씨를 꽉 네. 근데 제가 이런 멸칭을 그냥 제 입으로 다시 반복하는 게 맞는지 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곽규택 의원이 거기서 또 안 참고 또 뭐 당신은 서팔계다 뭐 이러면서 또 서팔계요. 저팔계를 서씨니까. 소영주 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같은 음. 서씨로서. 아니 뭐 저는 이제 서해 주목하지 않고 팔계에 주목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팔계가 지금 좀 인격 침해적인 발언이잖아요. 네. 팔계는 이제 동물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네.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런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모습인가? 네. 한두 번 정도의 감정 충돌이야 애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상임위 전체를 그냥 휩싸고 있어요. 감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정치권 전체가 욕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안 본대요. 저것만 보도 그냥 도파민이 다 분비가 돼가지고 충분히 그걸 해설하는 되는구나. 우리 정치 유튜브는 안 되고 이거는 상임위 라이브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밋밋해. 제일 예. 우리도 빨리 뭐 좀 해요. 아니, 좀 근데 싸워요 좀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소정. 법사위 네.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회의 장면을. 근데 5분 이상 못 보겠어요, 정말로. 아 힘들어서.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선을 너무 넘고 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 계신 의원들도 네. 항상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이렇게 막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양당 공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10개 얘기할 거 100개 얘기하고 한 3 정도 강도로 할 거 막 30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은 드는데 예. 근데 너무 심해서 이거 저도 안 봐요. 자정 그냥 기사로 봐요. 자정 되겠어요? 예? 자정 작용이 좀 일어나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가다 타정을 보면 해야죠. 타정을. 아. 자정이 되겠습니다. 아, 자정할 거면 이미 됐죠. 아, 근데 저 이제 꾀꾀기 서팔계 이런 이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양쪽 다 모두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예. 저는 곽규택 의원의 이 발언 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아.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러지라는 것은 계엄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대응이에요. 아, 이런 이제 멸칭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럼요. 네. 예를 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헌법을 소화해야 될 의정활동을 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수장시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 하려고 했으니까 잡아가지 그 말을 풀면 반국가 세력이니까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비슷한 게 전에도 왜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때 그래요. 그때 뭐 송원석 대표. 뭐 그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 네. 그거하고 똑같은 잘못해갖고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크게 한번 설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 역시 국감 마지막까지도 막말 고성이 좀 있었던 뭐 그 뉴스까지 전해주셨고 네, 법사에서 나온 얘기 딱 하나만 더 네. 전달을 할게요. 이게 장동혁 대표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예전에 이 광주 지역 건설업자의 법조 비리 의혹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건설업자가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변호인이 이 사람을 보석 허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자부터 뒷돈을 받고 네. 그 이제 그 변호사들이 판사와 좀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세일즈를 해서 일단 이 뒷돈을 받고 작업을 해서 결국은 보석 허가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 판사가 장동혁 대표였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뭐 네, 맞고요. 네, 오해 소진 없는 거고. 네, 오해 소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그 변호인단 2명인데 네. 그 두 변호인과 장동혁 대표는 실제로 친분 관계가 있었고, 뭐 골프 모임도 하는 사이였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 선거 때 이게 이제 막 그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도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인정도 했어요. 실제로 내가 그 재판 과정에서 내가 전화를 받았던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도 받았거든요. 전화가 왔었는데 뭐 어쨌든 뭐 보석해달라 이런 청탁은 없었고 그냥 사건 기록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은 기억은 나요. 하지만 내가 뭐 그게 뭐 청탁이 있었고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이제 본인은 부인을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호사들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그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이 피의자들한테 뒷돈을 많이 받았다. 네. 근데 우리 변호사들은 그냥 앞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뒷돈. 예전에 네. 관행이 남아 있는 일부 곳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 뒷돈을 왜 받는 거예요? 세금 탈세. 네, 그게 있을 거고 그 변호사비가 원래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네. 한 3,000만 원은 그냥 뒤로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법인은 다 발행합니다. 네, 네. 뒷돈을 그렇게 받은 거는 탈세의 목적이었고. 그게 있고 그다음 이게 몰래 변론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변호사 중에 뭐 이제 껴 있으면 곤란할까봐 그랬던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재판부의 친분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곤란할까봐. 네, 그게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아하.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근데 뭐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랬는 뭐 어쨌는지는 저희 지금 모르죠. 네.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사까지는 문제인데 변호사에서 판사인 장동혁 현 대표한테 뻥친 거면 뭐 어떡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러겠죠. 이제 골프 치는 사진 보여주고 통화한 거 보여주고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받고. 근데 이것도 보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데 네,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초에 이 몰래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 자체가 처음 이 사건이 있었던 거는 이제 광주니까 광주 지역에서 어떤 변호사를 이 건설업자가 선임을 했는데 네. 이제 보니까 재판부에 장동혁 판사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장동혁 의원 근거지는 원래 좀 충청 대전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 또 장 판사랑 친분 있는 변호사 누구야라고 해서 또 윤모 변호사를 섭외를 했고 네. 그 루트를 통해서 직접 장 판사와 뭐 통화도 했고 이런 사실은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사실관계로서. 아 근데 실제로 그 재판 받을 때 이제 제 아는 분이 재판 받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판사랑 같은 고등학교 내지는 같은 대학교 혹은 같은 뭐 친구 이거 찾는 게 그게 꽤 일이더만요. 꽤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거를 이제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죠. 그걸 원하시는. 그래야 된다더라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왕 같은 값이면 뭐 같은 연수원 동기 뭐 같은 뭐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같은 값 아닌 것 같은데. 아, 그쵸. 네. 같은 값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잘 몰라서. 아, 왜냐면 이게 그래요? 로스쿨 체제에서는 훨씬 더 아, 해체됐거든요. 그렇겠네. 확실히 해체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는 전관들에게만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선배 법조인들한테 했어요. 예를 들면, 네. 내가 원래는 시험이 늦게 돼서 내 나이에 이제 사건 수임이 안 돼야 되는데 사법 시험이 늦게 돼서 내 연수원 동기들이 이번에 고법 부장이 돼서 갑자기 사건이 들어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든가. 그래서 시장에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네. 누가 찾아왔어요. 네. 왜 찾아오지? 그래서 보니까 검사가 고등학교 저랑 같다는 거예요. 그거 찾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셨어요. 그거를 고객이 찾기도 하지만 고객이 찾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찾기도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브로커. 네, 그 브로커가 있어갖고 이번 판사는 저 누구랑 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만 맨날 하다 보면 또 훨씬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끝나기 전에 하니까 네. 눈 감고 혹시 편의를 봐줬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상식적인 것 같고. 이게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네. 장동혁 판사 실명이 20차례 이상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이 돼서 야당을 이끌고는 있으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인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이 보여요.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아니땡구때 연기가 날 수 없잖아요. 네. 이 골프도 같이 치고 같은 카카오톡에서 친분도 나눴고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판사를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고 그 대전 지역의 변호사까지 데려다가 네. 이걸 진행해서 보석 신청을 득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랬다면 이게 총선 출마 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추측이지만 상황상도 돈이 필요한 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건 망신 주기가 아니라 판결문에 나온 부분들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무죄도 아니고 보석이잖아요. 네. 보석은 이제 구속 기소된 다음에 네. 시간 지나서 잠깐 풀려나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야, 보석인데 1억 5천. 1억 5천 썼대요.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요, 그 안에 하루라도 있는 게 고통스러워서 1억 5천은 그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결국 있어요. 유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보석 그것만 있는 거니까 편의 제공. 조금 네. 근데 판사가 편의 제공 해주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전 된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 전 처음에 유무죄가 보석으로 1억 5천. 야. 자,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 당시에 이제 판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이 네. 판결문 내가 정확히는 못 봤지만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동혁 조사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성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네. 윤석열 내란 재판장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4개월 만인가 출석을 했죠.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규현 재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을 해주십시오. 출석을 해주십시오. 네. 네. 친절합니다.
저 이제 이번에 나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모양이던데요 보니까. 몇몇 재판은 좀 선택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체포방해 재판 같은 경우도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해서 핵심 증언을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직접 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곽 전 사령관과 거의 뭐 설전에 가까운 대화가 오갔는데 아 그래요? 아 내가 군 투입하고 하라고 너한테 전화한 거 이거 질서 유지하라고 시민의 안전 확보하라고 한 거 아니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잖아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네. 곽 전 사령관은 어제도 뭐 거의 울먹이면서 그렇지 않다. 내가 그 당시의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을 한다. TV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나오는 장면 보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거론하면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뜻이 분명히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사실 이분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뭐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관성은 어쨌든 증언의 신빙성을 좀 우리가 더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우리 윤석 대변인 좀 오래 쉬신 것 같은데 재판도 좀 쉬고 갈까요? 아니 요거는 제가 드릴 말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두 분 간의 대화에서 어떤 단어가 오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게 이제 녹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군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 말이 맞으려면 당시에 투입됐던 군이 어떤 군이냐 특전사가 들어갔잖아요. 특수전사령부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특수전을 질서 유지냐? 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게 야간 투시경까지 이렇게 달고 들어갔잖아요. 네.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것까지 들고 가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이제 야간 투시경이 있을 것 같으면 정전시켜 놓고 깜깜한 상황에서 뭔가를 보는 거를 대비하는 그 장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전시켜 놓고 질서 유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진술 과정보다도 이게 상황을 보면은 네. 그래서 곽종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재판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뭐 더 이상 이 재판에 내란 대해서는? 우두머리 그 피고인인가요? 네. 이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일말의 반성이 없다. 네. 그리고 아마 내년 한 2월 초쯤에는 1심 선고가 나지 않을까? 원래 2월 지기현 부장이 올해 올해 내 하겠다고 심리를 했잖아요. 끝냈잖아요. 네네네. 심리를 올해 안에 끝내는 네. 거니까 판결문 쓰려면 좀 걸려서 인사가 2월 중하순에 있으니까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기현 판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기현 아까는 판사. 뭐 이제 예. 불출석하는 거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책임이다 네. 얘기했는데 그 재판을 보니까 그렇게 윤석열 측 변호인 측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게 하는 것들도 그래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좀 한덕수 총리 그 재판 진행하는 분처럼 굉장히 담백하고 조금 국민들이 봐서도 판사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아, 거듭 얘기하지만 판사들은 말을 못해요. 네. 저분이 네. 그 저쪽 보셨어요? 아직 못 보시면 이제 봤어요. 지기현 판사에게 중앙에 센터로 나오는 장면이 많아요. 네. 근데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웃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겠지만 이 재판의 중요성, 엄중함 이런 걸 보면 네.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술 먹고 적절치 싸움 나서 않다. 뭐 나온 이런 예를 들어 재판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굉장히 무심하게 하잖아요. 네. 그 다른 재판 그 판사분 네네네. 그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말씀을 서 소장님 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네, 태도가 너무 국민들은 보기에 내란 재판이라는 게 엄청나게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뭐 그런가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그런 태도는 좀 네, 개선이 네, 안 네. 되겠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왜 그거를 모르나? 몰라요? 재판 그냥 뭐 판사들이? 누가 얘기했을 수도 옆에서 좀 웃어요. 뭐 이랬을 네? 수도 있죠. 누가 말도 안 돼. 온화하게 나와라. 온화하게 나와라.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지기현 재판장 저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전혀 안 좋아 보이죠, 저게. 왜 저럴까 싶으면서도 왜 저럴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가라고 하는 의문을 생각을 가져보는 중계되는 뿐이죠. 건, 저 중계가 되는 건데. 네. 자, 그리고 과방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방위로 넘어가 볼까요?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 힘든 분 계시잖아요. 네, 드디어 네. 사과를 했습니다. 네. 후회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네. 이제 이 국감 기간 중에 이 MBC 보도본부장한테 왜 이런 보도했어라고 하면서 퇴장 조치 시킨 게 일단 논란이 있었고 또 그 기간 내에서 이제 딸이 국회에서 결혼을 하면서 또 하나의 논란이 있었는데 뭐 종합적으로 뭐 좀 후회스럽다, 사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의 그 결혼 당사자 딸도 입장을 좀 밝혔죠? 네, 뭐 조금 뭐 억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모든 결혼식 관련 절차는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한 것이고 나는 결혼식 뭐 2번 한 적 없다. 뭐 이제 뭐 시험 공부하고 뭐 여러저러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에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고 어머니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입장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매듭이 어느 정도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신가요? 조금 그 시기를 놓쳤다라고 판단하는 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과를 최민희 위원장이 했고 네. 뭐 따님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반연의 어떤 그 좀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문제로 본인의 어머니가 곤혹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네. 그때 막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다가 본인의 어떤 이 논란을 방어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의 관계보다는 전체적인 수반은 태도의 문제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자해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조금 한참 지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사실 그 가방을 이끌 위원장으로서 권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는 저는 의문이고 지도부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딸의 결혼식 문제나 축의금 문제는 저는 좀 솔직히 야박하다는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많이 미진했습니다. 오늘 같은 사과를 했으면 조금 소화가 됐을 텐데 저는 남아있는 가장 큰 불씨는 직무에 있어서의 네. 그 어떤 남용. 예를 들면 MBC 보도본부장을 개별 보도, 특히 본인과 관련된 보도와 있어서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시킨 것들은 조금은 과방 위원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걸 정청래 대표가 물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더 좀 더 엄중한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뭐 좀 진보적인 혹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뭐 채널에서도 일부 채널에서도 비판하는 경우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 잘못됐죠. 예. 혹시 최민희 위원장은 네. 이제 그 딸 결혼식 관련한 그 무리 그것만으로도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근데 거기에 그 본인의 직과 연관된 사안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거 그것도 본인 보도와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그런 퇴장 조치를 했다. 그리고 특정 언론을 뭐 친국힘 방송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그것 자체로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판단을 왜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네. 거기 과방위에 그 위원장 하실 분 뭐 계시잖아요. 뭐 김현 의원이 어제 대신 진행하시던데 그렇게라도 빨리 이걸 잡아야지. 안 네. 그러면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조차도 적으로 돌릴 것 같고 그건 뭐 전체 진영에 피해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민주당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이글스가 막판에 게임을 날렸잖아요. 한국 시리즈에서. 근데 박용택 해설위원이 지금 선수를 살릴 게 아니라 팀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김서현 선수 빨리 교체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 얘기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전체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수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네. 상임위원장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2년, 사실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렇죠. 좀 쉽지가 않고 민주당에서도 뭐 우리가 경입하기나 하곤 했지만 뭐 사퇴를 뭐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 본인이 좀 결단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건 뭐 당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네. 어저께 그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과하고 그래도
직을 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네. 것으로 보여요. 예. 자, 그리고 그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좀 쐈어요? 네. 근데 후원금을 쐈는데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원들이 서로 이제 후원금 품앗이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네. 뭐 이제 제가 뭐 다른 의원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음.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지난해 과방의원 여야 과방의원 일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랑 조금 너무 각세우고 싸웠던 뭐 김장겸, 박정원 이런 몇몇 의원들 빼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9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 뭐 최영두, 신성범. 최수진, 박충건 의원한테도 이제 후원금을 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박충건 의원이 이거 받고 최민희 위원장 나한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했다고 나 비난했었는데 이거 뭐지라고 해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박충건 의원은 돌려줬고. 예 말고 이제 또 다른 의원도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네. 최민희 의원이 진짜 너무 각 세게 세워서 싸우는 국민의힘 의원들 말고 조금 본인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 길들이려고 후원금 준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길들여지겠어요? 아닌가? 근데 저는 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언이에요. 좀 제가 그 조언을 최민희 위원장께 드리면 그럴 위치도 아니지만 네. 사실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땐 그냥 너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이. 차라리 그냥 민주당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것은 우리 통상 내의 당내에서 서로 후원금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도와도 주고 어떤 사람들은 후원 계좌가 넘쳐서 또 연결도 해주고 하거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아마 유명하고 유명하고 그래서 하니까 아마 후원금 이제 후원금이 넘칠 수도 일찍 있고 샀겠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후원을 한다면 이해는 하겠으나 네. 굳이 국민의힘의 의원들까지 어떤 본인과의 친소 관계를 판단해서 보내면 이게 또 일파만파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정치인들한테 소나기가 내릴 땐 피하세요, 제발. 아, 소나기는 피해라. 그럼요. 그냥 자중하고 본인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뉴스를 만드는 행태들이 왜 그러신지 좀 안타깝다. 근데 이건 미리 낸 거잖아요. 아니 미리 냈어도.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뭐 크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소에 국민의힘이랑 각세운 거 생각하고 작년 12.3 개엄 이후에 후원금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줬다는 부분이 약간 좀 뭔가 엇박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방 위원장이니까 위원들 소속 의원들한테 뭐 이제 어느 정도 주려고 했던 마음까지 뭐 이렇게 여기에 묶어서 비판하기만큼 너무 비판하지 저는 말자. 그건 저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면 주려면 다 줬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다 주고 이준석 의원도 가방에 국민의힘이 다 돌려주면 그건 얘기가 되고 네. 하는데 좀 나눠서 또 줬고 네. 이게 뒤늦게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과방위에서의 이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또 기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줬으면 이건 기사가 안 돼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자당 의원들한테 그렇겠죠. 예, 후원금하는 거야 뭐 그게 기사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건데 국민의힘에 몇몇을 빼고 줬다는 게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또 몇몇만 반환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기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줬으면 오케이. 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줬어도 오케이. 근데 민주당 의원들 플러스 야당 국민의힘 의원 몇 명에게만 선택적으로 준 거 요건 기사 날 수 있고 또 국민의힘 받은 사람 중에 또 되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 기사가 날 수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끼리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카르텔 만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네. 우리끼리 우리 300몇끼리. 그리고 너 열심히 하라고 줬는데 그 돈을 왜 또 다른 사람 줘요? 예? 후원금. 그렇죠. 네. 그러네. 그거는 후원금을 아니면 개인이 주는 수도 거지. 있지. 후원금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부적절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없으려면 그냥 그 전체 의원들한테 콜라겐 한 포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리브글로우업 콜라겐 같은 거를 주름이 안 생기게. 네, 이런 거는 필요하군요. 어차피 최고의 원료와 정직한 가격 그리고 맛까지 챙긴 건강한 식품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건강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쏴드리면 이건 논란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마음의 주름도 펴지겠네. 마음의 주름 펴지죠. 네, 그리고 과방에서 그렇게 싸우다가도 이거 같이 한 잔 이렇게
드시면 이런 립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한사도 아닌데 말을 못하냐. 피부 건강을 위한 하루 한 포. 요 리브 글로우업. 다 먹는 거예요? 요거 이제 물에 타 드시면 딱 좋습니다. 예, 요거를 색깔도 예뻐요. 색깔이 핑크. 예, 핑크잖아요. 예. 포도 맛이래요. 포도 맛이잖아요. 이게 써 있잖아요. 네, 네. 포도맛. 한 포에 콜라겐이 무려 2,000mg 들어있고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비타민 C 등등이 들어있어서 콜라겐 합성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그냥 콜라겐만 먹는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큼한 자몽 맛이라는데요. 괜찮아요. 네. 아 그레이프루트니까 벌써 원샷 때리신 거예요? 맞아요. 와우. 벌써 피부가 차오르는데요. 네. 근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죠? 뇌 주름도 펴질 수 있어요. 에헤이. 콜라겐이. 농담입니다. 네. 자, 설탕이나 착색료 없이 크랜베리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고요. 네. 10포가 담긴 제품 한 박스가 19,500원, 2+1은 39,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박스 분량의 통에 담긴 제품이 35,500원에 무료 배송.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칙칙하고 요즘 점점 생기가 없어진다, 내 피부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콜라겐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하고 맛이 비슷해요. 레모네이드 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얼음 타서 먹으면 레모네이드 대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 맛있다. 네, 이 한 포를 이렇게 딱 물에 타갖고 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 건강몰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있으니까 여기서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피부 속부터 채우는 피부 건강 하루 한 포 콜라겐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다들 주름 걱정할 나이가 됐잖아요. 지났죠. 걱정한다고 펴지나요? 근데 이거는 먹어야 펴지지. 서영주 소장님 진짜 피부는 제일 팽팽하시네요. 그러죠? 네. 제가 몰래 이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 이미 드셨고. 리비글로우 콜라겐. 아유, 고맙습니다. 엄청나다 진짜. 과잉 광고와 과대 광고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세 분 다 같이 잡혀 들어가니까요. 우리 변호는 김준우 변호사님이 좀 부탁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